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겉보기에 평화롭고 평범한 어느 아침 70세가 넘은 마른 체형의 한 할머니가 간단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경비원에게 멈춰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관공서입니다. 초대장이 없는 분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 여자는 가볍게 미소 지을 뿐 항의하지도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내 단 하나의 전화번호를 다이얼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파란색 번호판 차량 대열이 사이렌을 울리며 정문으로 곧장 돌진했고 수십 명의 경비원이 달려왔다. 북적이는 군중 속에서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재빨리 나와 노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왜 혼자 여기까지 걸어왔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경비대원이 숨을 죽였다. 방금 노인을 막았던 지팡이가 떨리며 뒤로 물러섰고 그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저 노부인은 누구예요? 평범한 경호원이 자신도 모르게 현 국회의장의 생모를 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정치적 체면을 그토록 중시하는 한국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월요일 이른 아침, 서울 국회의사당 주변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정문 안에서는 은회색 유니폼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조용히 사람들의 흐름과 관용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위 공무원, 대표단 또는 공식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제한 구역입니다. 8-15 국회 보좌관들이 서둘러 일을 시작하려던 순간 문 저편에서 한 인물이 조용히 나타났다. 70대 노인으로 은빛 머리를 빵으로 묶고 단순한 하늘색 한복을 입고 낡은 천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상아색 청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카드 검사 구역으로 걸어갔다. 젊은 경비원인 김지훈 차장이 그를 막으라고 손짓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기는 행정구역이라 출입 카드가 없는 분은 이 문을 통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들고 살짝 미소 지었다. 약속이 있는데 네. 장을 안 가져왔어요. 김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에게 그 대답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 있다는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부인, 여기는 공공접수처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길 건너편 시민안내센터로 가세요. 등록되지 않은 방문객은 받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한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꺼냈다. 너무 오래돼서 김 씨는 자세히 봐야만 2009년형 삼성 폴더폰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플립 커버에 은색 케이스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그녀는 숫자 하나만 눌렀다. 한 번만 울려요. 그럼 멈추세요. 말이 없습니다. 4분 후 멀리서 마포대교 방향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파란색 번호판을 단 검은색 차량 행렬이 국회의사당 앞 광장으로 곧장 이어지는 사유도로를 따라갔다. 수십 명의 사람들, 국내 경비대, 의회 경비대, 교통통제원이 즉시 멈췄습니다. 선두 차량에는 내각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한국 국회의원 중 고위층에게만 사용되는 번호였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모두 놀란 가운데 현직 국회의장인 윤석규 씨가 수행원 없이 재빨리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전례 없는 공황의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늙은 여자에게 달려가서 모든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냥 메시지 주세요. 그 지역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방금 노부인을 막았던 김지우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얼어붙었다. 머리가 핑핑 돌다. 그 손은 여전히 일시옥바로 있었는데 마치 노인에게 명함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듯했다. 노부인은 김 씨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젊은이, 넌 네 의무를 다했단다. 두려워하지 마. 나도 한때 너 같은 문지기의 어머니였단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 조용한 안뜰에 울려 퍼졌고
마치 경비대 전체에 엄중한 선고를 내리는 듯했다. 윤 회장은 일어서서 돌아섰고 그의 눈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오늘 당직은 누구야? 누가 우리 엄마를 막았어? 전체 무리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목 접을 수 있음. 저예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방금 달려온 국회 참모총장을 잠깐 쳐다보았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부터 저희 어머니는 영구적인 신분증 코드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든 심지어 눈짓 하나만으로도 정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머니에게로 돌아섰다. 엄마, 들어가요. 저는 연설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노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으며 가슴은 후회로 가득 찼다. 잘못된 사람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여자를 외모만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후회였다. 그 사이 언론실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한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여자가 회장님 어머니신가요? 왜 사진을 하나도 못 봤을까요? 강원도 산골에 은둔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국회 정세를 바꾸려는 정치적 움직임일까요? 하지만 이 모든 수다의 이면에는 큰 의문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죠? 그리고 오늘 왜 의회에 있는 거죠? 특별 접견실은 국회의사당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각국의 국가원수를 접견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오늘은 공식적인 행사도 카메라도 없이 오직 세 사람만 참석했습니다. 윤순자 여사, 윤석규 국회의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겸허원이었던 충직한 비서 김선호 씨입니다. 문이 닫히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윤석규는 코트를 벗고 어머니에게 물을 떠다 주고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는 이유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오늘 왜 여기 계세요? 국토안보 개혁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려는데 그녀는 아들을 보지 않고 붉은 왁스로 봉인된 진한 노란색 봉투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봉인은 1980년대 이후로 군사의 기밀 문서에만 사용된 오래된 봉인입니다. 여기 당신 아버지 증언의 친필 사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탈영병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는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유는 깜짝 놀랐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항상 조용하고 설명이 없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아버지 이름란이 비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1982년 제가 3살 때 아버지 윤태환 중령은 DMC에서 생물 테러리스트를 소탕하는 특수임무 부대를 지휘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의 진짜 배후가 접경 지역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신형 무기를 시험하려는 고위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어. 그 때문에 반역죄로 고발당하고 서류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고 자취를 감췄지.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어. 산골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았지. 네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던 그 해 돌아가실 때까지 말이야. 유는 자신이 둘로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평생 국가에 봉사하며 가족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이제 그는 범죄의 아니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살을 강요당한 군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슬퍼 보였다. 누구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만약 진실이 실이 일찍 밝혀졌더라면 당신은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뱃속에서부터 차단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국회의장입니다. 당신은 기록을 바로잡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권한이 있습니다.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국민이 만들어낸 질서를 유지할 권한도 있습니다.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역사에는 약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책임을 질 용기를 가진 사람만 필요합니다. 김선호 애개인 비서 애는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이제 입을 열었다. 대통령님, 만약 당신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함정을 만든 인물, 조대성 전 국방부 장관이 현재 확대 특별회기 때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되기 위해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강한은 갑자기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윤 회장은 봉투를 손에 꼭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그의 뒤에 있는 책상 위에는 보안개혁 연설문 초안이 놓여 있었는데 캠페인에 참여한 인물들의 감시 권한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부드럽게 얹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단 한 가지, 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옳은 일을 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녀가 방을 나갔을 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때 특수부대원의 아내였고 국회의장의 어머니였으며 권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이었던 한 여성의 눈이었습니다. 윤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가 취하는 모든 정치적 조치는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았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윤석규 국회의장이 3대 정대접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국내 안보구조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9시 58분 모든 의원이 자리에 앉았고 40여 개 언론사의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TV 생중계. 관중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조용했다. 오전 10시. 회의 종이 울렸다. 윤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손에는 2권의 원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승인된 연설문입니다. 신중하게 표현되었고 충격적이지 않으며 적당히 조정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늘 아침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준 문서인데 그 안에는 그의 아버지인 윤태환 중령의 증언 사본과 1912년 작전 삭제에 연루된 사람들의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졌습니다. 뒤에 있는 큰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국토안보 개혁세대 교체, 책임의 재정의. 윤은 심호흡을 했다. 모든 눈이 따라간다. 거의 300명의 사람들이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설을 표준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줄을 응시하세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접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따로 보관하세요. 회의실 전체가 소란스러웠다. 조수. 들은 당황해서 속삭였다. 생방송 진행자는 당황했습니다. 윤은 텔레비전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개혁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4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왼쪽 날개에서 작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야당 의원 한 명이 눈살을 찌푸렸다. 한 전직 장관은 한숨을 쉬었다. 윤은 떨리는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눈은 약간 붉어진 채로 말을 이었다. 1982년 윤 씨라는 특수부대 중령이 생물무기 실험과 관련된 불법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군과 역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폭발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일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망각과 거짓말 위에 세워진 개혁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감히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시스템 전체의 비용이 들더라도요. 윤은 서류를 들어보였다.
표지에는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극비 1982년 와이프 아웃 작전. 온 홀이 조용했다. 온라인 포럼에서는 소셜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워드 윤장군, 프로필 교시 182, 삭제된 남자의 아들이 단 3분 만에 검색어 1위 올랐습니다. 3층에는 임시 대통령으로 재선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조대성 전 국방부 장관이 개인 사무실에 앉아 찻잔을 너무 꽉 쥐고 있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불가능해, 불가능해. 한조수가 달려들어 속삭였다. 선생님, 국제 언론에서 근절 작전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입을 꽉 다물었다. 윤 의원은 의회로 돌아와서 의회 전체를 뒤흔드는 한마디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1980년부터 1990년까지의 모든 군사 기록을 공개하고 전쟁을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범죄를 은폐한 사람은 살아있든 죽었든 책임을 묻자는 것입니다. 윤순자 여사는 국회 정문 앞에서 도리자에 앉아 오래된 묵주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야외 스피커를 통해 사람들이 박수치는 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자랑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평화로운 미소였다. 드디어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같은 오후 총리실 상황실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NHK, 시일본, CNN 미국, 연합뉴스, 로이터 등 30여 개 국제신문이 동시에 1982년 근절작전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국영방송사 SBS는 특별 뉴스를 방송하기 위해 광고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 안에서 노련한 수사 기자 이효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수십 명의 참전 용사들에게 접근했지만 아무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윤 위원장의 연설 덕분에 최소 3명의 전직 장교들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 발언은 정치적 휘발유통에 불꽃을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중앙정부 청사 7층에서 조대성 전 국방부 장관은 1980년 문서의 실종을 조직, 처리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전직 공무원, 장군, 정치인으로 구성된 기록물, 그룹의 나머지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의 손은 테이블을 두드렸다. 윤석규, 선을 넘었어. 그저 오래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묻힌 핵폭탄을 작동시키고 있는 거야. 한때 군사방첩부 사령관이었던 또 다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언론이 베테랑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필요하다면 몇몇 이름을 밝혀주세요. 조용한, 추운 조대성은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다. 아니, 지금 정리하면 그의 정체가 드러날 뿐이야. 뭔가 다른 게 필요해. 불신을 없애는 거야. 그의 아버지가 편집증 환자였고 입원 중이었다는 내용의 정신과 기록을 공개할 거야. 한때 정신적으로 통제력이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어. 아들, 윤 위원장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맛보게 해주세요. 아버지처럼 국회에서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윤 회장의 사저로 돌아가다. 한때 버려졌던 고층 아파트 건물은 이제 언론, 카메라 장비, 그리고 시민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윤순자가 평소처럼 차분함을 유지하며 차를 내리고 있었다. 김선호 비서가 그의 옆에 앉아 속삭였다. 부인, 아시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를 조종하는 건 국민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노부인은 눈을 차분하게 한 채 미소를 지었다. 저는 40년 동안 침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요. 그래야 제 자식들이 유령의 후계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KBS 아웃시뉴스는 유출된 최고 기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국가군사기록보관소에서 인증한 윤태환 중령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그 안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어느 날 진실을 알게 된다면 나는 그가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그랬던 것처럼 거짓말에 굴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뉴스는 한 노인, 은퇴한 주의, 길가에 서서 오늘 아침 연설을 다시 보여주는 LED 화면을 보고 있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드디어 그 사람의 이름이 정해졌네요. 하지만 희망이 희미하게 비치던 순간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주요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국회의장 아버지께서 1979년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으셨다고요? 신고서가 위조된 흔적이 보이나요? 윤 회장은 가족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가요? 이런 와중에 국회윤리위원회는 갑자기 무소속 의원이 서명한 윤 총장의 위원장 자격 조사 요구서를 받았는데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조대성의 손이었다. 윤은 알고 있다. 그는 파워플레이가 역효과를 낳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 아버지가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워진다면 나는 그 이름을 다시 새길 것이다. 진실을 묻어버린 바로 그 땅의 말이다. 역사적인 연설 이틀 후 윤석규 국회의장이 언론에서 사라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언론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는 간단히 당신은 내부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서울에서 70km 떨어진 백운산 지역의 우울한 아침, 표시 없는 장갑 SUV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나무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집은 이중 철조망과 자동보안 카메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윤은 경호원 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와 함께 김선호 비서관과 의회 안보요원이 동행했다. 그의 손은 철제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다. 정말이에요? 김 씨는 천천히 돌아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임 장군은 15년 동안 정치인을 접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사람은 기자 한 명뿐이었고 그는 3일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나무 문을 3번 크게 두드렸다. 답변이 없습니다. 희미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안에서 총을 장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은 임재학이었다. 그는 전략작전본부의 전 사령관으로 한때 1만 5천 명이 넘는 특수부대원의 생사를 좌우했던 인물이다. 이제 그는 82세의 노인이고 그의 머리카락은 서리처럼 하얗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일러군용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윤태원의 아들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집 안에는 TV도 없고 전화도 없어요. 군사 서적과 오래된 위성지도 그리고 군인 7명이 나온 흑백 사진 한 장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맨 왼쪽이 윤 신부님, 태완 중령입니다. 저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겠지? 추측할 필요 없어요. 이 나는 와인을 따라주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실제로 뭘 막았는지 알고 싶으시죠? 하지만 그러려면 뭔가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는 이야기죠. 바로 레드펀 작전입니다. 윤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 이름은 그가 입수한 어떤 문서에도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임은 한 모금 마신 후 마치 40년 동안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세부 사항처럼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2년에 우리는 DHC라는 암호명의 생물학 작용제를 실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목표는 비무장지대 접경주택가였는데 정부가 간첩을 의심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최종 회의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항의만 한 게 아니라 시험용 지도를 복사해서 꺼내서 국제 언론에 접촉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는 그를 반역죄로 유죄 판결하는데 투표했습니다. 그를 강제로 사라지게 한 건 저였습니다. 그가 살아남으면 체제가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늙었습니다. 하지만 체제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땀이 그의 셔츠 뒷면을 적셨다. 그는 물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도, 증언, 음성 녹음 등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일어서서 그를 벽화로 인도한다. 그것을 옆으로 잡아당기면 돌담에 박힌 금고가 드러납니다. 내부 파일, 처형 명령서, 회의 테이프까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걸 공개한다면 현직 정치인 수십 명의 경력을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재적 결의 작전이 만들어낸 허울뿐인 안보 동맹에 의존하는 동아시아, 네토 전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윤은 파일을 받고 등을 돌렸고 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윤석규, 네 아버지를 정치적으로 죽였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다만 후회할 뿐이야. 그가 옳았으니까. 계속 그런다면 기억하세요. 시스템은 잘못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망가진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살아남으세요. 윤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 테이프를 재생했다. 그 안에는 태완 중령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만약 우리가 이 실험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1940년 만주에서 똑같은 짓을 한 자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건설된 나라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제 이름이 지워지는 편이 낫습니다. 윤은 운전대를 꽉 잡았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국회의장이 아니다. 그는 저항의 유산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윤석규는 극비문서를 손에 들고 백운산을 나서자마자 깨달았다.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다. 레드펀 작전에 연루된 세력이 움직이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김 비서에게 단 한 문장만 말했다. 흑백 플랜을 활성화하세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암호화된 전화를 이용해 차례로 3개의 신호를 보냈다. 의회 기록 보관소는 1908년, 1990년 군사작전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부 독립조사팀은 핵심 관계자 3명만 참석한 가운데 긴급히 비공개 심리를 소집했습니다. 증인보호센터는 한명숙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레드펀 작전에 참전했던 유일한 생존 참전 용사입니다. 국회의사당 지하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두 신복인 국방전략분석관 이지원 의원과 중립적 입장을 지닌 무소속 의원으로 국회의 양심으로 불리는 박성호 의원 앞에 그 문서를 펼쳐 보였다. 이는 지켜보며 시추거렸다. 맙소사,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몇몇 사람들만 무너지는 게 아닐 겁니다. 국가 안보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네토는 의심할 겁니다. 워싱턴은 의심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피를 흘리며 울부짖을 겁니다. 박 씨는 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대통령직보다 더 큰 우산이 필요합니다.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작될 수 없는 장소, 즉 헌법재판소에서의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싸움은 혼자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신문을 열어 붉은 고사리 작전의 전모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청문회를 열려면 최소 21명의 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석한 300명 중 적어도 40명이 냉전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멈출 것인가? 한편 법조동 최상층에서는 1982년 대선 때 대대정찰병으로 활동했던 장민우라는 노련한 의원이 뉴스 유출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윤태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처형당하기 전날 운명의 밤에 그 남자를 추적하라고 명령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무덤을 파헤칠 건가요? 애장은 계산적인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즉시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조대성 전 국방부 장관이다. 의장애가 청문회를 시작했어. 그 애가 성공하면 너뿐만 아니라 나도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제가 뭘 하길 원하세요? 이 물어보죠.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세요. 미국을 끌어들이세요.
이 정보를 공개하면 지역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느끼게 하세요. 미국이 그에게 압력을 가하면 그는 감히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은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메달을 위해 양심을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3일 후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9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르고 몸이 떨렸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명숙, 윤태환 중령의 분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참전용사입니다. 담당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의회에서 증언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는 단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날을 기다리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날 밤 윤은 어머니가 남긴 쪽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당신이 나를 대신해 말하는 날, 내가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는 날이에요.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가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에게도 빛이 조금씩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오전 5시 14분 경기도 평화요양원에서 야간 간호사 하은정 씨가 한명숙 씨의 약을 준비하기 위해 306호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 손잡이를 만지기 전에 이상한 느낌이 그녀를 멈췄다. 환풍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평소처럼 테이블을 두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방 안에 생명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투쟁의 흔적은 없습니다. 창문을 열지 마세요. 테이블 위에는 흔들린 글씨로 쓰여진 작은 종이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다음 사람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HMS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다. 복도 전체에 경보가 울렸다. 관리자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이어서 국회의장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1시 3분 윤석규 씨 집에서 김선호 비서관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한 씨는 실종 상태입니다. 그가 나가는 모습을 녹화한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교대하고 정확히 5분 후인 용 3시 42분에 감시 시스템이 꺼졌습니다. 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유리창 너머로 쏠려 있었고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에 비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 생각을 따뜻하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 적어도 아직은. 협상하려면 살려두어야 했지. 아니면 윤 씨는 즉시 암호화된 전화를 걸어 국회 안보실에 직접 연결하여 알파락 상태 활성화를 요청했습니다. 알파락은 지하 세력의 간섭 위험으로부터 최고 기밀 파일과 인력을 보호하는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과 해외 언론은 유출된 소식에 대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레드펀 작전 청문회의 핵심 증인이 지타임 전에 실종 오연의 일치인가 정치적 음모인가. 1982년의 유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역사가 스스로를 묻어가는 걸까요? 누가 진실을 숨기고 싶어 하겠는가? 게시물 아래에는 수백만 개의 댓글이 있는데 두 개의 뚜렷한 진영으로 나뉩니다. 한쪽은 윤 위원장이 부패한 권력 엘리트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그를 지지한다. 한쪽에서는 그가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심지어 가상 증인을 세우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국회회의실. 윤 의원은 언론과 의원들의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연단에 올랐다. 죄송하지만 오늘 아침 심리는 연기됩니다. 핵심 증인인 한명숙 씨가 실종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임재학 전 장군이 전달한 원본, 녹음본, 진술서, 지도 등의 문서를 들어보였다. 누군가 침묵당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인간적 의무이자 민주적 책임이 있습니다. 진실을 억누르려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맹세합니다. 끝까지 이를 추구하겠습니다.
한편 DMZ 국경에서 15km 안 떨어진 버려진 빌라에서 한명숙 씨는 어두운 방에 갇혀 있다. 그의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이름도 없고 계급도 없었다. 그저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만 놓여 있을 뿐이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인해 기억이 왜곡되어 흥분 상태였다는 내용의 거짓 자백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남자는 잠시 멈췄다가 가볍게 미소 지었다. 둘째, 우리는 너 같은 사람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한 씨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눈은 흐릿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분명했습니다. 나를 지울 수는 있어도 윤태환의 아들은 지울 수 없어. 그날 저녁 윤 씨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씨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를 공개하면 그는 사라질 겁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수년 전 아버지가 군 명령에 항의하는 녹음이 담긴 USB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가볍게 재생 버튼을 터치했다.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틀림없는 목소리였다. 내가 침묵을 지킨다면 수천 명의 사람들의 죽음은 내 책임일 것이다. 윤은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모든 사람을 깨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온 나라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KBS 국영방송의 긴급 공지입니다. 윤석규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직접 말씀드릴 것입니다. 연설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거나 검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고위 지도자가 대통령실의 사전 승인 없이 모든 방송국에 동시에 방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윤 총재의 정치적 측근이었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윤이 내 생각대로 말한다면 온 체제가 무너질 거야. 자기가 국민 도덕의 심판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국방부 장관은 눈살을 찌푸렸다. 전략 비밀법을 적용해서 전파를 차단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애 대통령은 차갑게 말했다. 지금 그를 막는 건 그걸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냥 목을 매달게 두세요. 국장과 대통령 취임식이 방송된 KBS 특설 스튜디오인 1스튜디오에 윤 의원은 서류도 경호원도 보조원도 없이 혼자 들어왔다. 마이크 하나, 방송 시스템에 직접 연결된 노트북 하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호가 전송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깜빡이는 붉은색 불빛만 있었습니다. 윤은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고 있다. 그의 눈은 단호했고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지만 그의 각 단어는 40년간의 거짓말이라는 두꺼운 얼음층을 뚫고 나오는 듯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석규입니다. 1982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물무기 실험에 반대하다 역사에서 사라진 윤태환 중령의 아들입니다. 그는 USB를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녹음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약물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국가라는 것에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침묵한다면 저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장교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했다. 의회 전체가 침묵했다. 사람들은 길에서 차를 멈췄다. 학생들이 책상에서 일어나자 선생님은 TV를 켰다. 커피숍, 주유소, 편의점 모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윤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교과서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묘비도 없으며 복이 된 계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는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있는데 나라를 수호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윤중령의 모든 파일, 테이프, 비밀지도, 그리고 자필 일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임되거나 체포되거나
실종되더라도 명심하십시오. 진실의 대가는 바로 여러분의 침묵입니다. 윤 씨는 연설을 마친 후에도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단 5초 동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스튜디오를 떠났다. 문 밖에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헌법학 교수 김하진. 국민들이 양심의 변호사로 여기는 남자였다. 윤석규, 혼자가 아니야. 필요하다면 내가 너를 대신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리고 증인이 필요하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할게. 그날 밤 전 세계 소셜미디어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키일 국가의 고백. 키일 한 정치인이 아버지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희생했습니다. 키일 윤석규. 40년간 잠들었던 국민의 기억을 깨운 남자. 하지만 새벽이 되기 전 의회 사무실에 첫 번째 전화가 울렸습니다. 왜곡된 목소리, 왜곡된 신호. 윤 씨. 한명숙 씨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젯밤 그의 탈출을 도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12년 작전의 지휘관이었던 고위 국회의원이 아직 도주 중입니다. 그는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옛 국방부 기숙사 4동으로 가세요. 거기에 문서가 묻혀 있습니다. 그게 그가 당신 아버지를 처형하라는 명령서에 서명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윤은 몸을 굳혔다. 그의 이름이 뭐니? 상대방은 몇 초간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민우. 차가운 바람이 전쟁 후 한국군 참모본부가 있던 성남의 옛 기숙사를 스쳐 지나간다. 지금은 거의 20년 동안 방치되어 썩은 벽돌담과 매달린 전선, 그리고 한때 격동했던 군사적 과거의 흔적만 남은 황무지입니다. 윤석규는 경호원도 보조원도 없이 선전등과 접힌 지도, 암호, 화된 휴대전화만 들고 다녔다. 그는 조용히 4번 건물로 들어갔다. 익명의 전화를 통해 앞서 지적했던 그 장소였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이곳의 공간은 무덤만큼이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무거운 어둠이 있는 곳에는 진실이 갇혀 있다는 것을요. 그는 27번 방 앞에 멈춰 섰는데 문은 휘어져 있었고 입구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윤은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곳은 본래 윤태환 중령의 사무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레드펀 작전 이후 모든 군 기록에서 사라졌다. 한편 국회에서는 체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원로 의원들로 구성된 내부조정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의의 의장은 보수우익 진영의 가장 강력한 인물인 장민우로 윤 씨의 아버지의 사형 명령서에 직접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친인척의 인명의 회복 도구에 감정적으로 행동해 국가구조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국가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혼란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엔이 한국군을 조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의장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다. 의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투표용지가 배포되었습니다. 윤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같은 날 23시에 예정돼 있다. 27호실로 돌아가세요. 윤은 쇠지렛대를 이용해 지도 왼쪽 벽의 벽돌을 떼어냈다. 그 벽은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거의 40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후 그는 납과 알루미늄으로 덮인 철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탐지기에서 기밀 문서를 숨기는 데 사용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내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GH80이라고 표시된 희미한 팩스 당시 대령이었던 장민우의 서명이 있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행명령 04TV 반역의 징후가 있으므로 윤태환 중령을 제거하라. 오래된 녹음 파일인데 그 해에 있었던 사령부의 긴급 회의에서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윤은 종이를 움켜쥐고 차가운 바닥에 앉으며 몸을 떨었다. 장씨뿐만이 아니다. 최형식, 서진표, 임관우라는 3명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 3사람은 모두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내가 이걸 공개하면
의회가 폭발할 거야. 에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김선호 보좌관의 암호화된 메시지. 불신임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과반수가 당신에게 반대합니다. 의석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윤은 벗겨진 벽을 바라보았다. 한쪽에는 전체 시스템을 노출시킬 문서 상자가 있습니다. 한편 의회는 비밀리에 그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자는 필요 없어요. 에크는 중얼거렸다. 나에게는 정의가 필요해. 20.30 소셜미디어에서는 국회가 소프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의회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늘 곳곳에 깃발이 펄럭인다.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얄 윤석규는 진실의 대표자. 1. 은폐는 없다. 쿠데타도 없다. 2. 윤태환 중령 사망 사건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윤 씨의 어머니는 한때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막혔던 적이 있는데 부산의 작은 찻집에서 조용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젊은 여성이 속삭였다. 국회에서 당신의 아들을 직위해서 해임하려고 합니다. 노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윤태환 중령이 3명의 장군 사이에 서 있었고 그의 손은 5살짜리 소년의 어깨를 꽉 잡고 있었다. 이름을 잃게 된 이 사진은 이제 재구성되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감히 과거를 지우려 한다면 A 노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눈도 아들의 눈처럼 타올랐다. 밤이 온다. 의회의 불빛은 밝게 빛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유권자들이 2가지 중 하나를 조용히 선택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아프다. 아니면 거짓된 평화. 그 사이. 윤은 서울로 돌아온다. 그의 주머니에는 무기도 방패도 없었지만 마지막 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으면 그들이 마지막 가면을 잃게 만들어야 해. 22-30 국회회의실 2층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5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고 74명이 투표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침묵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디어 카메라도 없고 청중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권력의 차가움만이 충성심을 결정했습니다. 투표의 진행자이자 1982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인 최영식 의원이 계속하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5분 만에 그가 40년간 묻어두려 했던 이름이 회의실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다. 윤석규 회장이 입장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셔츠는 다려지지 않았고 신발은 흑투성이었지만 얼굴은 밝게 빛났다. 천장 조명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칼날을 쥐고 있다는 확신에 찬 한 일념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의장석에 가지 않았다. 그는 곧장 연단으로 가서 마이크를 켰다. 불신임 투표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자체 결정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최종 투표에 참여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증언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가장 거침없이 말하던 장민우, 서진표 등이 갑자기 침묵을 지키며 어떻게든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는 듯했다. 윤은 프로젝션 스크린을 켰다. 그는 영걸사 TV라는 번호의 사형 집행 영장을 제시했다. 사인은 최영식, 서진표, 임관우, 장민우 사인입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1982년 6월 17일 군사회의에서 녹음된 내용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윤태환이 실험에 반대합니다. 그를 살려두면 레드펀을 비밀로 할 수 없습니다. 내부 경로를 통해 그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당시 대령이 어떤 장민우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의 아들도 만약 나중에 알게 된다면 시한폭탄이 될 겁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네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몸을 돌렸다. 저에게 사과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묻겠습니다. 이곳이 국민의 의회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죄를 숨기는 곳입니까? 한 젊은 의원이 일어섰다. 투표를 연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방금 들은 내용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역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한 목소리, 그 다음 두 목소리, 그리고 10명의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의회의 젊은이들은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윤석규, 우리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정치적 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 전쟁 영웅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지자 천천히 일어섰다. 저는 그 문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습니다. 위조된 문서일 수도 있고, 윤 씨는 단상에서 내려와 군인장이 찍힌 낡은 문서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원본은 국방부 4호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 절차에 따라 봉인해 두었습니다. 지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은 뒤로 물러섰다. 순식간에 권력의 기념물이 무너졌습니다. 법의 망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에 의해서였습니다. 최종 투표용지가 수집되었습니다. 표시된 결과 윤석규 위원장 불신임 투표 승인, 8892 신청, 2심과권 유효하지 않음, 숑 쿠데타는 실패했다. 윤 의원은 단상에서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국회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격식 없는 정치적이지 않음. 하지만 마음을 따르세요. 그날 밤 장민호는 공식적으로 사임했다. 나머지 3명의 의원은 장기, 의료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레드펀 작전에 대한 진실과 역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씨의 아버지인 윤태환 중령은 복권되어 국방박물관에 국민을 지키기 위해 비인도적인 명령에 저항한 인물로 등재되었습니다. 윤석규 위원장이 국회에서 승리한 지 단 하루 만에 국가안보위원회로부터 긴급 소환을 받아 국방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유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레드펀 작전에 관해 공개한 문서는 범죄의 증거였지만 여전히 극비 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공식 절차에 따라 기밀이 해제된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윤은 자신의 권한을 초과했습니다. 윤 씨의 변호사는 그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당신이 시스템을 폭로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졌어요. 같은 시각 국방부에서는 지하에서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그곳에는 전화 신호도 없고 보안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현역 장군, 전직 정보국장, 군물류 책임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윤 회장의 사진에 통제되지 않는 변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한다면 활용, 백수, 흑월광 같은 전시 작전들도 폭로될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를 쓰러뜨릴 수 있어. 총을 쏠 필요도 죽일 필요도 없어. 그냥 정치 스캔들이라는 것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면 돼. 그리고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행. 윤 회장은 서울국방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명예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익명의 고소장이 언론에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가 성적을 위해 여학생과 강제로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이러한 비난은 근거가 없었지만 타블로이드 언론은 즉시 폭발했다. 이을 윤은 정의의 전사인가 위선자인가? 이알 배신자의 아들이란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길 타락한 영웅. 한국 전통은 반복되는가? 온라인에서 의심스러운 영상이 퍼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영상은 윤과 젊은 여성 사이의 겉보기에 성적인 대화를 가짜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딥페이크예요.
기술팀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먼저 믿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소문입니다. 윤 의원의 어머니는 한때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던 사람인데 집안에서는 화면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가 한때 아버지처럼 존경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시스템에 의해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윤이 들어와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노부인은 그저 그의 손을 잡고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네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상처 입혔다면 그 고통의 절반은 내가 짊어지겠어. 아니요, 엄마.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제 탓을 하게 두지 않을게요. 윤이 속삭였다. 그날 밤 화이트 크레인이라는 코드명의 익명의 해커가 윤 씨를 지원하는 민간 조사팀에 연락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미군 위성정보 처리기지에서 제작되었지만 임세환 장군과 관련된 한국 방위산업체에 하청을 주었습니다. 임세환은 현재 안보리 장군 중 한 명이며 장민호 밑에서 일했습니다. 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윤 의원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졸린 눈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강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예요. 저는 포인트를 위해 누군가를 잠들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디어를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여기로 와. 준비됐어요. 라이브 스트리밍은 10분 만에 320만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해시태그 Don't ban 트로트를 공유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시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장 한가운데에 조용히 줄을 서서 흰 꽃을 들고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독이 든 정의를 배웅하듯이요. 한밤중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도 쏘지 말고 자살하 세요. 발견된 사람은 레드펀 작전의 생생한 목격자였던 한명숙 씨였다. 그의 손에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진실이 다시 죽게 둘 순 없어. 하지만 이 시스템에 맞설 힘도 없어. 마지막 메모를 보관해 주세요. 그것은 무명용사 기념비 아래에 숨겨진 디지털 카메라에 있었습니다. 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편지를 읽었다. 아시죠? 진실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오전 2시 윤석규 씨는 옛 국방공원에 있는 무명용사 기념비로 혼자 걸어갔다. 이슬비. 그는 축축한 이끼로 덮인 동상 받침대 아래에서 낡은 디지털 카메라를 발견했는데 긁혀서 군용 테이프로 덮여 있었습니다. 기계를 열면 내부에 단일 영상이 있습니다. 1982년 지하 회의실. 숨겨진 카메라. 나타난 얼굴은 장민우, 임세환, 그리고 다른 고위 장교 3명이었다. 레드펀 작전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 전체가 사퇴해야 합니다. 윤태환을 죽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는 돌처럼 차가웠다. 우리는 반대파를 탓할 겁니다. 국민은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윤은 영상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화면이 어두워지자 그의 눈물이 카메라를 움켜쥐고 있던 그의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살인자들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전역은 정치적 지진으로 깨어났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회의 내용은 미리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의 혼란, 대부분의 상원 의원들은 주저했다. 하지만 그가 단상에 올랐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잘못을 저지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한 남자에게 목소리를 되돌려주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영상을 켜서 전국의 모든 국내외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회에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각 프레임은 40년 이상 존재해온 권력의 층을 꿰뚫는 칼. 과 같습니다. 큰 소리가 들렸다.
일부 의원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관찰석에서 지켜보던 임세환은 조용히 헤드폰을 벗고 나갔다. 그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듯 창백했다. 한편 서울의 한 군 병원에서는 한 가지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국회의장 심리평가 의무화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편집증적이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군 의무장교 그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의료감독에 관한 옛 법률에 근거하여 호위 명령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윤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오후 4시의 같은 날, 헌법재판소 소속 변호사는 헌법을 위반하고 행정권을 남용한 징후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에 대한 모든 집행행위를 일시 정지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국제인권기구, 야연, 윤석규 씨를 정치적 암살 위험에 직면한 고위 정의운동가로 간주하며 그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을 한국에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주요 대학 학생 및 재향군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건드린다면 우리는 국회를 우리의 모로 포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윤 씨의 어머니는 집에서 남편 윤태환 중령과 한명숙 씨의 초상화 앞에 조용히 향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그녀 얼굴에 깊은 주름에 반사되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부심의 빛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남편을 죽였어요. 하지만 그가 믿는 바를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은 전국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첫 문장은 온 나라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 재선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전선에서 물러나지도 않겠습니다. 은폐된 전시 정치범죄를 모두 조사하기 위해 국가진실화위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한국 정치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10시간 후 윤중령의 처형에 연루된 국회의원 3명이 공식 사임했다. 임세환은 군에서 파면되었고 그의 건은 대검찰청으로 이관되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가 발굴되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정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유시올은 설립된 지 2주 만에 첫 번째 조사 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련의 사법 외 처형, 정치범을 대상으로 한 생물학 무기 프로젝트,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980년대에 외국 조직과 비밀리에 협력한 은밀한 프로그램인 블랙문 작전. 윤 씨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내 유명 인사들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전후 한국 민주주의에 왜곡에 기여한 국제적 동맹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48시간 후 익명의 내용이 담긴 이상한 이메일이 유스털 씨의 내부받은 편지함에 나타났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었잖아. 다음에 묻힐 사람이 내 아들이 될 수도 있어. 그건 귀중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죠. 그날 밤 위원회의 주 서버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술부서는 해킹이 국가 전력망을 제어하는 이론대 사용되었던 고급 군사 AIA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국방기술보안국장뿐입니다. 그건 군이 행동을 개시한다는 건가?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직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러 시스템 안에서 유령처럼 존재합니다. 같은 시각 기밀문서 분석을 담당하던 장혜진 교수가 자택에서 본부로 이동하던 중 실종됐다. 마지막 교통 카메라에는 그녀가 표시되지 않은 차량에 의해 용화터널로 밀려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었고 이후 해당 차량은 신호를 잃었습니다. 그 가족은 부서지고 피가 묻은 시계와 손으로 쓴 메모가 담긴 소포를 받았습니다. 너무 멀리 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 윤 회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건 더 이상 정치가 아닙니다. 국가 안 보입니다. 내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지면 수사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의가 제 등에 칼을 꽂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윤은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당도 없고 법의 절대적인 보호도 없으며 오직 진실을 믿는 한 사람의 확고한 의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 학생이 USB 메모리와 피가 묻은 옷을 가지고 위원회 본부에 침입했습니다. 그녀는 장 교수의 전 인턴인 박지은이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실종 전날 밤 그녀는 제게 마지막 녹음 파일을 보내줬어요. 유는 녹음을 켰다.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내가 죽었다는 뜻이야. 블랙문 수사를 취소하지 마. 임세환도 살려두지 마. 그는 치료 실험의 책임자였어. 피해자 명단은 보안대 뒷마당에 있는 동상에 숨겨두었어. 윤 씨는 즉시 해당 현장에 검증팀을 파견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동상의 뱃속에는 알려지지 않은 생물학적 실험의 희생자가 된 27명의 명단이 적힌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는데 그중 4명은 아직 살아있으며 비밀 군사 재활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고 군의 해당 시설을 의회의 감독에 넘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반응은 불과 2시간 후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의문의 폭발이었습니다. 생존자 4명 사망. 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의회 앞에서 침묵 행진을 조직하고 3,000명의 사람들, 대부분 잊혀진 전쟁 희생자들의 가족계를 초대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초상화와 다음과 같은 글을 들고 침묵 속에서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온 나라가 흔들렸다. 항의도 없고 소리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광주 항쟁 이후 한국 정치사상 가장 강력한 침묵이었습니다. 예고 없. 이 찾아온 약속, 윤 씨의 집으로 직접 보낸 손으로 쓴 편지. 진실이 나와 함께 죽지 않기를 바란다면 새벽 5시에 해인사 서당으로 오시오. 혼자. 윤은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모든 수사 경로가 차단되고 증인들은 살해되거나 실종됩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인 박재호는 전쟁 중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으나 장민우의 그룹에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윤은 경호원 한 명도 녹음기 한 대도 없이 숲 한가운데 있는 가루 단양궁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홀에는 이미 박재훈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정치인처럼 거만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돌아보는 노인의 눈과 같았다. 너는 네 아버지와 똑같아.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을 거야. 칭찬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블랙문 작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이 물었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부적에 쌓인 USB를 꺼냈다. 아니요. 하지만 제가 자금 지원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안보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며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멈추고 싶었을 때쯤 그들은 이미 실험을 끝낸 후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목소리를 내면 한국 전체가 무너질 테니까요. 장군들, 국회의원들, 국계동맹, 체제가 무너지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택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유는 목이 메어 말을 이었다. 난 겁쟁이였어. 이제 이걸로 보상하고 싶어. 그는 USB를 가져갔다. 파일 안에는 극비 작전을 지휘했던 생존자들의 실명과 위치가 담긴 암호화된 파일이 있었습니다. 임세환, 최진우, 그리고 오랫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양경민도 있었습니다. 양경민은 백선 작전 중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해외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 장관은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2차 조사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예비역 장군 90명과 정치인 3명을 소환해 지휘권 책임.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렬했습니다. 킬 국방부는 이러한 조사 기록이 법적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고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킬 군사법원은 관련된 사람들이 은퇴했기 때문에 관할권을 거부했습니다. 킬 2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국민의 마음에 균열을 가져온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중이 윤 씨 편을 들었습니다. 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조부모님의 낡은 군복을 입고 다음과 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건 바로 나일 거야. 교회, 사찰, 대학에서는 잊혀진 이들을 위한 추모의 밤을 열었습니다. 지휘하는 사람도 없고 부름도 없었습니다. 다만 깨어남의 물결만 있었습니다. 한편 국경 근처에 버려진 군사기지에서 윤의 독립조사팀은 충성스러운 젊은 장교 몇 명의 은밀한 지원을 받아 손상되지 않은 원본 증거물을 찾아낸다. 비디오 테이프, 진료 기록, 간호사의 손으로 쓴 일기, 그리고 보존된 혈액 샘플은 민간인에게 가해진 생물학적 주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다. 윤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모든 혈통을 희생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동시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온 임세환 씨가 중동 국가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며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와 기밀 문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일 후 그의 시체가 호텔에서 발견되었는데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한 채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자연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윤은 알았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텔레비전에 나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확언을 했습니다. 나는 진실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다. 나는 또 다른 아이가 거짓말을 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든 죽든 진실위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시스템의 승인이 필요 없어요. 그저 당신이 믿어주기만 하면 돼요. 정의는 정부의 명령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굴복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요. 윤 씨는 연설 후 3일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특별보안시설로 대피했고 그의 조수들은 추적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락을 끊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윤태환 중령의 아버지 일기장뿐이다. 그는 10년 동안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희미한 손으로 쓴 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될 거예요. 제 아버지를 죽인 자들은 정의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말하는 걸 보면 그들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윤은 책을 덮었다. 내일 아침은 위원회의 마지막 특별 심리가 열리는데 그곳에서 그는 레드펀 기간 동안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소를 공식적으로 권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보호가 필요합니다. 청문회 계획이 유출된 흔적이 있습니다. 암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들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면 내가 숨지 않는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오전 8시 윤 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갑옷도 없고 호의도 없고 공식 차량도 없었습니다. 작은 전차 한 대만 있었고 서울의 차갑고 칙칙한 하늘은 숨을 멈춘 듯했다. 국회 앞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수막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형제자매 등 역사가 묻혀 희생되거나 사라진 사람들의 사진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이 지나가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슬로건은 없습니다. 그냥 박수를 치세요. 말 없는 지지. 윤 의원은 공판에서 예비역 육군 장군 3명, 현직 국회의원 2명 국가안보보좌관, 막 증거를 제출한 박재훈 전 대통령 등 고위 인사 1몸을 기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서가 국가적 정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때 최고 권력을 쥐었던 사람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모든 약속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했다. 절반은 지지하며 일어섰다. 절반이 의자에서 내려갔다. 하지만 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국회의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특권의 일시 정지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가 의회를 떠나려는 순간 문 밖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윤 씨의 차는 오늘 아침 사용하지 않았던 차에 폭탄을 맞았습니다. 만약 그가 평소처럼 들어갔다면 그는 확실히 죽었을 것이다. 긴급 언론 보도. 국회의장 암살 음모가 실패했습니다. 지하 군사 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됩니다. 온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윤이 그날 아침 경로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걸을 수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가 갑옷을 입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당신은 아직 살아있나요?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보안 카메라를 켜서 누군가가 차량의 경로를 잘못 설정해 원격으로 차량의 전원을 차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부 차량 시스템에 접속한 사람 목록에는 단 한 명, 이하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개인 비서였으며 레드펀 전투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싸웠던 이도광 중장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배신했어요. 아닙니다. 그녀는 그를 구했다. 가능한 유일한 일을 함으로써 조용히 시간의 박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3개월 후 국제사법재판소는 한국의 전쟁 범죄에 대한 특별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G20 국가가 자국의 군사 시스템에 대한 UN 차원의 독립적인 조사를 허용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규 회장은 모든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고 사임했다. 하지만 그는 은퇴하는 대신 국립 아카데미에서 헌법적 정의와 권력의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했습니다. 우리는 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들의 요새일 뿐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창가에 앉아 아들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넘기고 있는 늙은 여인,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졸민나고 있습니다. 그에게 명예는 필요 없어. 그저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나라가 필요할 뿐이야. 진실은 승리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정의를 위해 자신의 지위, 삶, 과거를 걸고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직함이 약점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믿는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